서울의 집값 요즘 얼마인지 아시죠? 수십억이잖아요. 네. 뭐 웬만한 아파트 그렇죠. 수십억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상상이 안 돼. 상상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고. 진짜 말도 안 근데 되고.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갈 생각도 네.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미친 세계인 거죠. 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나의 독서는 나의 독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본을 여러 차례 읽었지만 누군가의 렌즈, 특히 권위 있는 자의 렌즈를 빌려 쓰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르크스의 특별한 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눈. 네.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 멘트에서 특별한 눈이 근데 네. 저는 내가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회가 나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예전에 항상 계급은 있어 왔지 않아? 아니 항상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들이 있었고 또 상품도 있었고 옛날에도 돈 좋고 처음에 조개로 가지고도 상품을 교환했고 또 부자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이런 네. 생각들을 맞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뭔가 특히 우리는 그 금단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읽지도 안 하면서 읽지도 안 했는데 뭐 그거는 잘못된 걸 거야 라는 주입된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진짜 사상의 자유가 있었나? 이걸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국내에서는 잘 모르다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참 이상한 나라라고 안 느껴집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물 속에 들어있을 때는 우물 안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물 밖에 나가서 우물을 보면 내가 좁은 곳에 살았구나. 다르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 것처럼 책을 통해서도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가 있죠. 꼭 비행기 타고 해외에 안 나가도.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라는 겁니다. 네. 마르크스는 이렇게 비교했어요. 네. 비유했어요. 희양찬란한 불빛에 끌리는 물고기가 정작 가장 흔한 물에 대해서는 맹목적이듯이. 그렇죠. 그 정치 경제학자들도 이 자본주의 사회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맹목적인 것을 비판한다는 그 비유가 제가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책 자본에서 그 시작이 왜 상품에서 시작합니까? 자본주의에서 이 가장 그 부의 기본 단위가 이제 상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다 길거리에 나가면 뭐 하다못해 버스 타거나 택시 타거나 이것도 상품 서비스로 나오죠. 그 다음에 가게에 가면 온갖 물품들이 서울 가면 영등포역에 내리면 지하 상가에 수많은 가방, 수많은 옷 이런 게 쌓여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상품이 다 팔릴까?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해요. 그것처럼 막스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게 상품이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해명하는데 가장 단순하지만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고, 그래서 상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이제 자본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본주의를 해명하게 되는 거죠. 그 상품 중에서도 상품 더미에서 모두게 이 상품에서 이윤 가치가 발생하고 또 특별한 이 노동력도 그렇죠. 상품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상품을 노동이 이제 생산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근데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 노동력조차도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으로 이제 팔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분석이 들어가는데 왜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가?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없는데? 땅도 없잖아. 아니면 뭐 어떤 수공업자처럼 자기가 혼자
뚝딱뚝딱 의자를 만들거나 책상을 만들거나 할 작업 도구도 없고 그래서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가진 거는 오로지 육체적, 정신적 뭐 지식이 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 노동력을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일하기로 하고 공장에 가는데 월급 받기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이제 갖다 바쳐줘야 기업가들이 이윤을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 그렇죠. 예. 근데 그 구조조차도 우리는 아니 그렇지 가진 거 없으면 노동력이라도 팔아야지 이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냥 상식이 도덕처럼 막 이렇게 맞아요. 있었던 네. 것이었고 저는 그 한 시대의 아주 합리적인 이성이 다른 시대에는 감기처럼 보인다. 맞아요. 예. 그래갖고 이게 영국에서는 그게 너무 상식적으로 행해지는데 프랑스는 좀 늦었잖아요. 맞아요. 중상주의 때문에. 그래도 맞아요. 프랑스에서는 어떤 관리가 여기서 진짜 보도 듣도 못한 일이 생겼다. 아니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냐. 근데 그러고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더 과거로 더 돌리면 네. 노예제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농노제나 네. 그러면 우리가 그린북 같은 영화에 나오지만 거기에 왜 흑인들이 농노처럼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린북은 사실은 그를 뒤집어 가지고 흑인 피아니스트가 백인 운전사를 부리면서 전국 일주하면서 공연하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외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흑인들이나 노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부림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제 시절에는 노예들이 그냥 죽으나 사나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새끼를 낳아도 노예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 이상한. 그렇죠. 자본주의도 우리가 안에 들어있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그러니까요. 그냥 다 서로 동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요. 바로 이제 그 부분에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탐정처럼 네. 추리할 때 네. 내가 자본가를 추리해보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불법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합법적으로 계약을 맞아요. 하고 네. 노동자들도 네. 자유로운 강제로 계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맞아요. 계약하고 맞아요. 자기 노동력 구했는데 그 범죄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비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비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비밀 속에서는 아까 이제 얘기하죠. 생산수단을 다 박탈당한 노동자. 예전에는 먹고 살 길 없으면 시골에 가서 지금 농사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하고 사실 싶어도. 태백산맥에 이제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빨치산 운동하던 저항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이가 들은 어떤 노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나면 내가 가진 꿈은 우리 가족 식구 먹여 살릴 만한 땅떼기 하나 가지고 그냥 오손도손 사는 게 그것 때문에 내가 총 들고 나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산수단을 일반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제 이런 게 대안이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땅도 있고 어떤 작업 도구도 있고 그러면 굳이 내가 인간적인 자존감이 상해가면서 이런 욕 저런 욕 들어가면서 내 어떤 뭐라 그럴까 꿈이나 어떤 자존감을 꺾어가면서 그렇게 일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가지는 이 독특한 생산 양식,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것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전쟁을 많이, 그리스 로마 이렇게 아가멤논의 부와 자본주의의 네. 부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비유를 해놨잖아요. 네.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도 부자 항상 있었다. 맞아요. 옛날에서 부자는 항상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근데 자본주의 사회 부유 중에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이윤이 불어나야 된다. 그렇죠. 네.
이유는 없는 일을 왜 하냐. 이런 얘기들, 우리 너무 상식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예. 그 쉽게 말하면 옛날의 부는 일종의 물욕이라 그럴까? 땅이라든지 물건, 금이라든지 뭐 어떤 물질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부인데 그 부는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책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럼 책을 우리 집보다 더 많이 막 내가 파묻혀 죽을 정도로 책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다른 공간도 필요하네 하면서 책을 정리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제 물질에 대한 욕망이죠. 근데 자본주의 부는 숫자잖아, 숫자. 예. 그러니까 숫자로 드러나는 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가치, 가격 이렇게 표현되는 어쨌든 쉽게 말하면 숫자의 부잖아요. 은행에 돈 쌓아놓는 거. 예를 들면 뭐 수억 해봐야 한 줄 안에 수억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부가 아니라 추상적인 부이고 숫자로 표현된 부이기 때문에 이제 무한정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 요즘 얼마인지 아시죠? 수십억이잖아요. 네. 뭐 웬만한 아파트 그렇죠. 수십억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상상이 안 돼. 상상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고. 진짜 말도 안 근데 되고.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갈 생각도 네.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미친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 한 그릇 충분히 먹으면, 아무리 욕심 부려도 2그릇 먹으면 더 이상 그만, 옆에 사람 오히려 챙겨주죠. 근데 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본주의적 부가 다른 시대의 부랑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노래도 있잖아. 돈의 돈. 악마의 금전. 그래서 그 고병근 작가는 자본의 첫 문장, 첫 어구가 이렇게 읽혀졌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부는 좀 이상한 것이다. 맞아요. 많이 이상하죠. 맞아요. 네.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의 정체를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고 해요. 저는 그 이상한 점을 이제 아까 그 양적으로 무한대를 달린다는 것 이외에 좀 질적으로 보면 자연의 생명력을 파괴하거나 인간의 생명력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는 마르크스는 왜 이렇게 유령을 좋아하지? 비유를 한 거죠. 비유를. 비유. 근데 이 유령이라는 말이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그렇죠. 또 상품에도 유령이 깃들어 있다. 그 유령이라는 말에 그 당시 그 유령의 의미는 뭐였을까? 만져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만져지지 않는다. 예.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좀 추상적인 차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져지는 차원은 종이고 두껍고 그리고 까만 거는 글씨고 이런 게 다 이제 만져지는 차원이잖아요. 상품 중에서 이제 사용 가치의 차원이죠.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쓸모라는 차원의 사용 가치, 그거는 만져져요. 근데 교환 가치는 이게 10만 원짜리 책이라 그러는데 이게 1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 유령의 실체는 결국 인간 노동이 만드는 거다. 그럼 인간 노동이 뭐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힘이죠. 그 힘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동작 안에 진행 중에 doing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what이라고 하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안 만져져서 그런 거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는 동화 중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멜의 피리 부는 그러니까 사나이. 피리를 막 불면 막 아이들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오고 또 지들도 따라가고 쥐떼도 그리고 따라가고 어떨 때는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게 좀, 우리가 그런 이미지, 이게 어떤 정확하기보다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제 자본을 갖다 상품 더미에서. 그렇죠. 하는 거 일장이 상품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마르크스가 특별하게 보게 됐던 눈이 바로 만물 박람회? 만국 박람회. 만국 박람회. 예. 만국 박람회. 그 박람회에서 아니 팔는 상점에서도 아니고 옛날에는 저기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이 상품들이 이렇게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서 예사롭지 않다. 않았다. 예사롭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상품의 이중성. 이중성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고. 비유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물은 너무도 필요한데 사용 가치는 있으나 교환 가치가 없고. 그렇죠. 물이나 공기. 예, 물과 공기. 황금 같은 경우는 사용 가치는 없는데 교환 가치는 엄청 크고. 그렇죠. 물론 뭐 일부 특수한 계층이나 또는 일부 특수한 시점에 금이 사용 가치로 예를 들면 뭐 결혼 반지로서 축하해 준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사용 가치가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굳이 금이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제가 이제 저도 책을 한 권 내다 보니 책 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책을 내다 보니까 이 글에 대해서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내가 써보니까 나 글을 쓰는 게 되게 매력적인 표현이 많죠. 맞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가만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사회과학자만으로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이 철학가 이런 것들이 원래 철학 박사죠. 은유하고 풍자, 패러디들이 능란하게 구사하는 글쓰기 고수 같다. 예를 들면 맞습니다. 자본은 산채로 노동력을 잡아먹는 괴물이다. 흡혈귀라는 표현이 그래, 있죠. 흡혈귀라며 이런 표현들. 너무 무섭긴 무서운데 사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것 같다. 그 얘기를 우리 잘 모르지 않아요? 일상 사람들이 내 돈의 노예다 이런 말 알고 싶지 않죠. 그렇지. 근데 깊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뭐 돈의 노예라는 말은 이제 그 술 마실 때 안주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생각은 하지 않죠. 괴로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돈의 노예로서 돈벌이에 성공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성공한 노예다 또는 부유한 노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성공해도 실패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헐벗고 굶주리면서 뭐 철학적으로만 성인 군자 같이 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에서 놓치는 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꾸준히 하는데 성공한 노예, 부유한 노예로 살아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님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가치는 사용 가치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맞아요. 어떨 때는 우리 필요 없는 것도 사잖아요. 막 유혹해갖고 광고를 보면 저 사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 거 해갖고 당근으로 내놓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사용 가치의 옷만 입었지. 실제 우리는 이 자본 그것이 주는 상징성.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괜히 문화인민이 된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걸 그러니까 브랜드를 산다 그러잖아요. 브랜드 내지는 명품.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또 하는 것은 자본가는 자신의 재산을 끊임없이 불어나는 눈덩이로 만든다. 솔직히 이거 하면서 우리 모두의 꿈이 왔지 않을까. 돈 벌고 싶은 사람들. 근데 그 부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 주잖아요. 그러니까 잠만 자고 나면 돈이 불어나요.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이 자본 1권, 2권, 3권이 있는데 끝까지 보고 나면 모두가 은행에 저금을 다 하면 그 이자는 어디서 나올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은행의 이자의 원천도 이 산업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뭐 아파트를 짓든지 책을 만들든지 옷을 만들든지 책상을 만들든지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잉여 가치의 일부가, 그러니까 이윤의 일부가, 쉬운 말로 이윤의 일부가 이자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주는 이자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빌려주는 이자와 이제 예금을 받았을 적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해가지고 버는 돈과 예금해서 주는 이자 사이의 차익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게 은행이죠. 그냥 이상한 거 맞네요. 노동력에 나서 나온 잉여 가치로 상품을 팔아서 자본이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은행도 그 중에 일부를 갖고 해서 또 자본이 돈을 부는 거잖아요. 또는 건물주라든지 토지주인도 그 중에 지대를 또 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토지를 가지고. 그렇죠. 토지를 가지고 그 지대를 맞아요. 가지고. 맞아. 그리고 그 요즘에 보면 이제 김건희 특별법에서는 도이치모터 거기서 보면 아니 무슨 9억을 갖다가 네. 주식 투자해가 9억을 벌고.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인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특히 이제 주가 조작까지 범죄 해가지고. 아닙니까? 당연히 범죄죠. 자본주의를 그거는 이미 검찰이 범죄라고 그 수사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안 해서 그렇지. 기소를 안 해서 그렇지. 개미 투자자들만 네. 항상 네. 그걸 갖다 개미 투자를 등치게 만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분노해야 된다. 그거는 잉여 가치도 아니고요. 일종의 사기 가치인 거죠. 뭐 하여간 네. 새로운 학술적인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은 상품 물시주의잖아요. 네, 물신주의.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개념이기는 한데 쉽게 설명하면 그냥 물질, 황금 만능주의가 물신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조금만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상품이나 화폐나 뭐 자본이나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관계의 진면목을 보는 게 어떤 본질이라면 그 관계들의 결과만 보고 거기에 환호성을 지르는 상품이나 화폐나 자본의 위력 앞에 네.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이제 물신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물신주의란 말이 여기서 이렇게 좀 막 설명하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간보다 그렇죠. 물신에 맞아요. 더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막 우리 만약에 아까 말했을 서울에 있는 집이 수십억이죠. 수십억이잖아요. 한 사람의 연봉이 잘 벌었다, 아주 고급 뭐 요즘에 김대남인가 하는 사람 그 자격도 안 되는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이 3억이라는 건 좀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3억을 갖다 10년을 모아도 아무것도 안 써도 30억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게 집이라고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집을 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너무도 네. 이상한 사회. 네. 저는 지금 하면서 혹시나 이제 우리가 고병근의 자본 강의 이걸 갖다가 두 번을 지금 2장밖에 못 했거든요. 네. 근데 하면서 어떤 답을 내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그렇죠. 확인해보는 의문을 던져보는 네. 게 중요하죠. 해답을 주는 것은 우리는 해답이라 이 책에 있는 어떤 해답이 있겠어요. 인간은 운명의 지배자다. 하지만 돈을 숭배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 최근에 시국 같은 경우들 보면 그렇죠. 요즘 시국을 보면 권력을 숭배하면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